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긴 연휴가 마무리된 이후 오는 10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 5개월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지난 5개월 초반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네, 벌써 5개월 되었네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자체가 이게 비정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잖아요. 일단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고 촛불 정국이 있었고 그리고 조기 대선을 치른 겁니다. 그래갖고 좀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데 반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늘 그러하듯 선방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를 되게 내후외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후는 뭐 어떻게든 우리끼리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북핵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또 미국의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보와 경제를 때로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때로 안보로 경제를 압박하는 그런 좀 외교에서는 저는 뭐 안 좋은 방식을 쓰시는 분이라 이게 굉장히 외부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제 65%에서 72%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초기에 80%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지만 또 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기도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열일하고 있고 그 열심히 하는 모습, 그 모습에 여전히 국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소통하면서 거기에 소통에 여야의 협치 부분을 조금 더 넣으셔서 열일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뭐 벌써 5개월이 됐나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고 아직 5개월밖에 안 됐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뭐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겸손한 모습 이렇게 국민들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변화된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런 격이 없는 모습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종영된 TV 드라마 중에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면하고 많이 오버랩되는 그리고 최근에 임기가 끝났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많이 좀 겹치는 모습들이 많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보여주는 모습을 떠나서 어떤 성과 아니면 일의 실제로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특히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이 방향은 뭐 아직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걱정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찬 본부장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5개월여가 지났는데요. 파격적인 소통 행보 그리고 탈권위 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졌고요. 그런데 뭔가 조금 아쉽다. 조금 더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는 국민들의 요구도 묻어나고 있는데 이 안동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가서 탈춤까지 추면서 대통령이 정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그런 소통 행보는 큰 박수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만큼 또 대통령이 이 적폐청산보다도 지지층을 중심으로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석 연휴에 변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진단과 분석은 60%대에서의 박스권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국민들 중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그래서 안보에 민감한 우리 국민들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혼선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과 또 한편으로는 이런 파격적인 소통에서 이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야당과의 소통 그것이 바로 협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국민들의 조금 더 추가적인 요구는 임기 5개월여를 지나는 시점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안보는 잠시 뒤에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은 협치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최민희 전 의원께서도 협치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협치? 그러니까 저는 아쉬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앞으로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협치도 말씀드리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임기 이후에 야당 대표들과 많이 만난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그 틀에 협치의 틀에 아직은 안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더라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은 협치는 아무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민주당이 협치를 하려고 해도 야당이 또 일정하게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진짜 중요하죠.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기존 정부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부의 패러다임대로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뭐 예산이나 관련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어 주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진짜 어떤 면에서 적절하게 조화가 되고 때로는 야당이 더 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국회 의석수로 볼 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야당도 조금 문재인 정부를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야기해 보면 여소야 대국면에서 야당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협치에 야당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협치는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뭐 민주당 쪽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사실 수사기관이면 수사기관 또 정보기관이면 정보기관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소위 지난 정부 또 지지난 정부의 사실상의 정치보복을 해 나가면서 이러면서 협치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협력해라. 안 그러면 뭐 소위 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무조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어떤 방향대로 끌고 나가는 것만이 협치의 완성이다라는 독선적인 태도도 버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소득주도 성장은 선거 때 민주당 쪽에서 만든 용어고 그 국제노동기구 쪽에서 기존에 아주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던 임금주도 성장의 개념이죠. 근데 임금주도 성장은 사실상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실패할 것이 뻔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무조건 협력해라. 이런 태도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약간 사실을 교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득의 재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고민입니다. 그게 되게 북부 유럽의 경우는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다 실패했다 그랬는데 브라질의 경우는 성공한 예가 있지요. 그래서 임금을 대폭 올렸고요. 심지어 브라질의 경우는 그 빈곤 가정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브라질 경제를 선순환시킨 예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옳다, 이것만이 방법이다가 아닙니다.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과 반대되는 성장론으로 우리 사회가 이끌어져 왔는데 그래도 실업 문제, 청년 실업은 더 심해졌고 그리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고 저희가 대선 기간에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공약화했을 때 국민들께서 그래 이번엔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기회를 달라 요 정도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쓰면 그 저희 당 의도대로 정책이 100% 성공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소득이 좀 더 돌아가면 국민들 지갑이 두둑해지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우선 자영업부터 살리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다가 결국은 큰 틀의 경제가 좋아지는
저희가 꿈꾸는 요 틀이 저희는 100%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도 모순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되고 그 패러다임은 이제 국회에서 또 도와주셔야 되니까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고 결국은 또 5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세력은 자기가 공약한 바를 최대한 이루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음 정치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여기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뭐 상세한 토론을 하기는 네. 어렵습니다만 일단 네.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공 예로 브라질을 드시는 거는 네. 좀 저는 아니 큰 틀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브라질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우리가 브라질 모델을 쫓아가야 되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저임금을 16.4% 갑자기 대폭 인상하면서 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사실상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뭐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내가 장사 관두고 내가 알바 뛰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일자리를 더 줄이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줄이는 잘못된 정책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지금 상세히 토론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개는 지적을 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갔다. 그럼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소기업 걱정이 되시겠죠. 근데 이건 아마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기업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볼 것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카드 수수료를 낮추거나 또 다른 우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전해 주겠다. 이런 정책도 같이 발표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걱정되는 지점은 그거는 이제 그런 걱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사안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용찬 본부장님 지금 협치 얘기하다가 경제 정책 이야기까지도 지나가게 됐습니다. 협치 부분 얘기도 같이 좀 경제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지금 국민들이 말하는 협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이 여야 간에 어떤 기계적인 절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민생을 위해서 효과적인 이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정농단 이 세력 또로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야당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또 이 독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영향력이나 장치가 없다라는 것도 불안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야당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좀 더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힘의 균형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 그리고 아무리 여소야대이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아도 매우 높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계속 나오는 볼멘 소리가 좀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래서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치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협치, 이제 정책의 협치, 또 정체성의 협치인데 정체성은 정권의 성격과 지금 야당의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협치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또 지지율의 차이도 크고요. 그렇다면 사람을 통한 협치는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정한 자리에는 보수적인 인사를 기용할 법도 합니다. 국방의 일정 자리 등등등.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은 정책인데 앞서 나오듯이 최저임금제를 한다.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의 성장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채주도 성장이다. 계속해서 대출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또 가처분 소득을 늘려봐야 금리가 인상되면 바로 또 이것을 빚 갚는 데 써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좋은 조치가 되겠느냐. 최저임금제를 올리면은 이른바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해지겠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이것을 절충할 수 있는 상충하는 제도에 대해서 절충할 수 있는 안은 무엇인가를 내놓는 것이 국민들이 말하는 협치인데 이것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사실은 더 보여야 진정한 협치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 꼭 나흘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4년 전국 주도권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의 화력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이슈, 뜨거운 이슈는 바로 적폐청산 논란이 되겠죠.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셨는데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 역시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죠. 물증이 나타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사찰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대답해야 할 차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자기들이 세웠던 정부는 빼고 나머지 모든 해방 이후의 정부들을 부정하라고 정권 맡긴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권양숙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 다시 이슈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최민희 전 의원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앵커가 말씀하실 때 권양숙 여사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세요. 그거는 거기에 뇌물을 붙이면 그거는 뭐 형용 모순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12월쯤에 대선을 치러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면 국민적 요구가 높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기 대선에 의해서 촛불에 의해서 조기 대선에 의해서 선출된 이 정부는 촛불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촛불의 요구가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과정에 지금 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고통스럽지요. 왜냐하면 누군가 잘못을 했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듣고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이명박 정부의 정보기관이 보수단체들과 같이 사전에 모의를 해서 노벨 평화상 철회 운동을 하라고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주고받은 메일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안 밝히고 넘어갑니까? 이건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하신 것은 국가를 빛낸 일이잖아요. 국위선양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 혹시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그게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되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에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이게 취소하자는 청원 운동을 보수단체와 정보기관이 논의한 메일이 나왔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되셨어도 조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자꾸 정치보복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향하는 어떤 책임, 국민적 책임 요구를, 책임지라는 요구를 물타기 하시겠다는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쳐서 진행되는 지금 이 적폐청산 분위기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잘 가도록 놓아두고, 그리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는 거고, 또 잘못한 것 없으면 떠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잘 밟았는데,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도 몰랐다. 그것도 큰 문제겠죠. 당신이 임명한, 대통령께서 임명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정부의 권부가 다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임명한 대통령이 몰랐다? 이것도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 보고 안 받았다, 몰랐다. 그럼 조사 안 받으시는 거고 실제로 보고도 받았고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지시를 했다.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런 증언을 하신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받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우선 최 의원님께서 권양숙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수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양숙 여사는 당시 돈을 받을 때 현직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이셨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는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이다 이래 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유라가 무슨 공무원직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소위 댓글과 관련해서 지금 적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소위
당시의 야당인 민주당과 지금 뭐 촛불을 일궈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해왔던 행위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해서 100일도 안 됐을 때 소위 2008년 5월에 광우병 파동으로 정말 정권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전혀 허위 사실이었죠.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갖고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때도 수많은 유언비어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유통이 됐습니다. 2011년도 한미 FTA 비준 때는 그때 민주당에서도 얼마나 나라 팔아먹는다고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또 한미 FTA 통과되고 나면 비준안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맹장 수술을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갈 거다. 또 전기세, 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살게 될 거다. 많은 유언비어를 만들어 가면서 계속 정권을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면 광우병 파동 때처럼 잘못하면 넘어가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었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어떤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갖고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정치 보복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국정원 또 외부 조력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관련한 외부 조력자들의 어떤 몇몇 개인들이 그 인터넷에 유포시켰던 댓글의 내용을 갖고 그 최종적인 책임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지우겠다는 것이 좀 논리적인 너무 비약이 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치보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과 관련해서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정원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10,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페이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슨 발제라도 해야 되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어떠한 페이퍼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소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온 걸 갖고 그 책임 또한 최고위층에 있는 대통령에게 지우겠다는 것도 상당히 단계를 너무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이 부분은요 김영남 의원께서 자료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선 좀 아까 제가 권양숙 여사 뇌물수수의 뇌물이 아니다 이 부분을 뇌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그때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그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지했을 때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 인지 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잠깐만요. 제 얘기를 끝내고 그래서 그때 이미 이명박 정부야말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당시 광우병 촛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광우병 촛불은 정말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어난 촛불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그것이 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정할 수도 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조정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일이 박연차 표적 세무조사 아니었습니까? 그게 정치 보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또 잘못 알고 계신데 댓글 작업은요. 국정원의 말단에 있는 일부가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사법부로부터 이 댓글과 관련하여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받았어요.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을 주도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지금 사법부 판단을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실 때 댓글을 국정원의 일부가 한 일탈행위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이미 밝혀졌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 전 원장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이걸 보고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까지 관여했다. 이런 보고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행위다. 이건 잘못된 사실을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단장은 직접 VIP에 보고했다는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증거가 나와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이걸 무슨 사상 누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지요. 자, 뭐 증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 권양숙 여사의 640만 불 뇌물수사 그것도 건은 틀린 팩트가 겁니다. 잠깐만요. 제 차례입니다. 팩트가. 제 차례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청와대 비서관이 그 돈 전달과 관련해서 그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640만 불을 갖고 일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딸의 뉴욕에 아파트 사는 데 썼죠. 그리고 500만 불은 홍콩의 계좌를 만들어서 홍콩 계좌로 저게 거짓말입니다. 아들의 뭐가 제가 그게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네, 제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합니까? 네. 그때 홍콩 계좌에 500만 불 송금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거 지금요 제가 자료 다 자, 보고 잠깐만요.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보호하십시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렇게 정치 공세하지 마시고요. 지금 요건은 있는 이겁니다. 사실을 아니라고 있는 사실이 하시면 아닙니다, 본 그게. 사람 640만 불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자, 검찰에서 그러면 다시 발표한 것도 한번 안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수사해서 밝혀보죠. 500만 아니, 불이 잠깐만요. 홍콩 계좌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니 그거 자, 이미 그리고 제 김영남 차례입니다. 의원이 잠깐. 거짓말하신 걸 가지고 검찰이 거짓말 재수사하는 절대 건 하지 아닙니다.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거. 자, 제가 거짓말 절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 뭐 그때 민주당도 한몫했습니다만 무슨 몫을 자, 했습니까? 그때 미국 쇠고기 먹으면 뭐 그때 저 시청 앞에서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 집회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참가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안 나가셨어요? 아니 요거 자, 하나만 잠깐만요. 시정하고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자, 사실과 자, 또 다른 말씀을 하시기 그때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물론 그때 MBC의 PD 수첩에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마치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죽는 것처럼 해서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은 게 원인입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유언비어가 2차, 3차 재생산되고 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북한의 인터넷을 통한 대남 심리전도 한몫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라는 어떤 국방부 장관의 국방부 사이버단에 대한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지시가 잘못된 겁니까?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대응을 하면 전혀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답할게요. 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뭐 두 분이 한 번씩 했는데 뇌물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는 법적으로 나중에 하면 네, 되고 문제가 제가 있을 그 용어를 썼던 이유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용어를 썼기 때문에 썼던 부분이라는 네.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뇌물 이야기는 그냥 빼고 안 하고요. 지금 그 얘기를 다음으로 그 넘어가겠습니다. 광우병 촛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사실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은요. 저희가 2007년 대선에서 530만 표 차로 진 이후에 총선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아서 지금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민주당이 뭐 했다고 평가하시면 저희는 광우병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고 거기서 저희가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마치 PD수첩이 광우병의 위협이 전혀 없는데 없는 걸 부풀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광우병 촛불 집회에 관련한 PD수첩 보도가 그때 검찰에 의해서 기소돼 가지고요. 재판을 오래 받아서 결국은 언론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PD수첩이 해야 할 일을 올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이명박 정부가 시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시위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던 것이죠.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시민들이 특정 정치 세력이 뭐 어떻게 선동한다고 움직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또 왜곡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국정원하고요,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단계요. 광우병 촛불 집회 때만 단 겁니까? 지금 그것도 뭐 북한 사이버 전에 대응했다는 것도 근거가 별로 없지만 주요 대선 시기, 선거가 있을 때
이럴 때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광범위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 현실정치 개입이 있었던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반론 듣습니다. 자, 우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2008년 5월 광우병 파동도 여전히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마치 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의 심리전단에서 어떤 정치 관련된 댓글 아니면 선거 관련된 댓글을 주로 작업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은 전체 댓글 중에 정치 관련성 아니면 선거 관련성이 있는 댓글은 정말로 극소수입니다. 사실은 그게 트위터나 이런 게 뭐 자동으로 생산되는 것 때문에 건수가 조금 많을 뿐이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트윗이나 어떤 SNS를 통해서 생산된 그 양에 비하면 댓글의 양에 비하면 정치나 선거 관련된 댓글은 퍼센티지가 극히 작아요. 정말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고자 아니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그런 활동을 했다면 그런 내용의 댓글이 주가 됐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래서 지금 뭐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이 구속 기소된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앞으로 뭐 재판에서 많이 다퉈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 댓글 중에 정치나 선거 관여된 부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자꾸 사실을 호도하셔서 이 부분은 빨리 사실을 좀 누군가가 팩트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트위터 말씀하셨는데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트위터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트위터를 저희가 그러니까 그 미국까지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도 미국의 트위터 본사에까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트위터 봇 말씀하시는데 트위터 봇은 자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거는 겁니다. 리트윗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극히 일부다.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제가 만보양보해서 그 댓글이 10,000개였다. 총 100만 개를 달았는데 10,000개였다. 그럼 그건 문제 안 됩니까? 대선 시기에. 대선 2012년 대선 때 느닷없이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이름을 왜곡해서 막 이렇게 비틀고 그리고 빨갱이로 몰고 이게 이런 댓글을 국정원이 주도해서 혈세를 써서 민간인을 동원해서 특수 30몇 개의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한 게 이게 별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놓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과 원칙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게 적폐청산해라. 잘못된 건 고쳐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 보복적 요소는 최대한 제거하라. 저는 이게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조차 저는 참 무리하게 들리지만 그것조차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도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여론에서도 지금 두 분 의원님처럼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국민 여론을 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도 적폐청산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시 후보였죠. 투표했던 이 상당수 유권자들의 가장 큰 이유도 적폐청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 해서 이런 국정농단이 발생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촛불 민심으로 이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국감의 시간이 또 이 적폐청산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또 국민들은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이 적폐청산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통치행위와 구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지면 될 것이라고 국민들은 또 보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또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안보가 가장 큰 부정평가 이유이기는 하지만 또 이런 정쟁적인 흐름 속에서의 피로감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적폐청산은 반드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만 놓고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도 국민들의 여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미 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이전의 진보정권 10년에 대해서도 보수정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또 여당에서는 이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 사법제도라고 하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사람을 겨냥하게 되면 이것은 정쟁화될 여지가 아주 큰 부분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또 권양숙 여사, 또 김대중 대통령 이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고 제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사람 중심의 정쟁으로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뭐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이 있겠지만 이번 자유한국당에선 신적폐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타켓을 삼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신적폐라는 거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안보 무능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어떤 그 파탄 그리고 또 정치 보복 이 세 가지를 저희는 이제 신적폐 3대 적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안보 문제입니다. 네. 근데 안보 문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본적인 안보관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참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씻어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핵을 북한의 체제 보장용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섬찟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북한의 주장 내지는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이 했던 얘기와 유사한 아니면 그 얘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협정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위 그거는 이제 정전협정 우리가 1953년도에 전쟁을 이제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체결했던 것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인데 이거는 그 전에 이제 그 전부터 소위 북한의 친북단체에서 남한의 친북단체에서 했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백히 정전을 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주한미군의 축소 내진 철수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소위 그 핵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서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그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특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보인지 누구의 특보인지 헷갈릴 정도로 북한에 사실상 동조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한번 부딪혔었죠. 문정인 특보가. 근데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문정인 특보의 편을 들면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안보관, 대북 간의 변화가 없이는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씻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보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참 이상한 현상을 목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반도의 북핵 위기는 누가 만든 겁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왜 북한의 핵 개발이 이렇게 한반도를 불안하게 했을까요? 그거는 전 세계가 일정 시점에 핵은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전 세계가 동의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술핵 배치와 핵 개발을 주장하세요. 왜 이렇게 종북적인 주장을 하십니까? 하필이면 다른 건 그렇게 북한을 비판하시고 그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그 종북 논란을 일으키시면서 왜 그렇게 북한을 쫓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방안이 다 나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꾸 문정인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문정인 교수의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주장이. 전쟁은 안 된다. 어떻게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문정인 교수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약간 엇박자를 냈다.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분이
국민들께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이견을 노출한 거 저희 잘못했고요. 그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정인 교수가 주장한 내용, 절대적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저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진짜 싫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인데요. 70만이 유치원생입니다. 그 애들을 못 지키는 거고, 저희 아들도 군대 끌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현대전은 5분 안에 끝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전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을 그냥 집권하자마자 폐기시키고 미국과도 관계를 확 개선하는 정말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국제 외교 질서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놓고 그 이후에 대응을 놓고 흔들리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놓고 대화와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계속 해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은 평화를 위해서 대화할 국면이 아니고 제재와 압박을 할 국면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시고요. 이 부분은 미국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확실한 태도를 견지하고 계신데, 이걸 확실하지 않다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북핵 위기를 놓고도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흔들 일입니까? 김정은에게 비난의 화살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요. 또 역대 미국 대통령 누가 이렇게 말폭탄으로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론 듣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평소에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 뭐 지금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북핵을 이용해서 미국과 직접 교섭을 통해서 소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내지는 축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은 북한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참수작전을 이야기하자 문정인 특보가 그러면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참수작전을 이야기하면 기분 좋겠냐, 이런 엉터당토 않은 말씀을 하시면서 두 분 간의 논쟁이 붙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신다고 합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800만 불의 지원, 그게 뭐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을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만, 지금 제재 국면과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방 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북한에 정말 밥을 굶는 어린이가 있고 꼭 맞아야 되는 백신 주사를 못 받고 있는 임산부가 있다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할 돈으로 우선 자신들의 국민, 뭐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밥을 굶는 인민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밥을 먹여야 되는, 또 약을 줘야 되는 일차적인 책임이 김정은 정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돈을 대신 대주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당신들 하던 짓 계속 하라, 그러니까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라고 결과적으로는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답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800만 불이라고 했던가요? 지원 부분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미 북한이 미사일 도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북 지원을 못하게 될 때까지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1월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엔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주도해서
미국도 이미 보냈고 프랑스도 보냈고 스위스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유엔이 우리에게 이제 너네도 좀 돈 좀 내라. 지금 북한의 영아들하고 임산부들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들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대통령도 새로 뽑혔으니 한국도 좀 지원을 하세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나마도 지금 남북 정세를 반영해서 시기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김용남 의원님께서 자꾸 사실을 조금씩 왜곡하시면 곤란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가 왜곡이냐면요. 저는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그 안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저 솔직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뭐 김정은 참수조에 대해서 두 분이 문정인 교수하고 얘기가 오간 거에 대해서 경고한 게 아닙니다. 그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송명무 장관께서 인격적으로 문정인 특보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지나쳤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이어서 바로 잡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저희 중요한 문정인 특보와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청와대가 나서서까지 그런 이제 경고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큰 틀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간단히 하실 얘기 없습니까? 네. 우선 뭐 네. 유엔이 하는 거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유엔이 물론 유엔이 유니세프를 권고한 통해서 거라고요. 유니세프 네. 등 유엔 산하 기관을 통해서 갑니다. 근데 돈은 우리 정부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안 낸다고 하면 그만이고요. 사실은 이 와중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금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보냈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최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기 그 이전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안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그냥 그만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그만이 보내주기로 아닙니다. 한 것이고. 답답합니다. 아유, 저 정말 자꾸 답답합니다. 사실과 다른 말씀을 조금씩 아닙니다. 하시니까. 지금 예. 자꾸 의원님께서 이건 객관적으로 그냥 아니 우리 정부가 안 보내겠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걸 그렇게 보내야 될 의무도 외교가 없고요. 이게 외교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방 안보 영역이 아니고 유엔이 유니세프를 통해서 북한의 그 인도적 지원 아닙니까? 이게 인도적 지원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도 하고 스위스도 하고 미국도 했다. 그런데 이제 남한도 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를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제재와 압박 국면이니 시기 조절을 하겠다. 어느 게 더 현명한지는 글쎄 저는 뭐 김영남 의원도 아시잖아요. 글쎄, 저희가 핵무기 지금 계속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게 인도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뭐 계속 비슷한 얘기가 네. 오가기 때문에 뭐 배종찬 본부장께서는 안보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두 분의 대화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데 여론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이 안보와 또 적폐청산 관련한 피로감으로 부정평가가 늘어난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반등을 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이 대통령 안보를 바라볼 때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지율이 부정평가로 돌아선 데는 분명 안보에 대한 예민한 계층이 혼선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혼선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안보에 예민한 층이 주로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겠지만 영남권 또 5, 60대 이상 보수 성향이 강한 국민들일수록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정부의 이 안보 관련된 안보 라인의 혼선 부분 그것이 이제 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적폐청산과 관련된 피로감 부분도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늘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이런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왜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했느냐고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대안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전술 핵 재배치 관련된 부분도 정부도 손을 긋고 있고 미국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 뭔가 다른 대안 세력으로서의 이 대안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보여준다면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보수층을 안보에 예민한 보수층을 또 결집할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한데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낮은데 이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판할 때 적폐청산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개혁을 가속화시켜 나가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의 개혁을
혁신을 가속화시켜 나가면서 정부의 대안의 앞으로의 제도적인 적폐청산을 어떻게 해내야 된다는 안을 제시한다면 이것이 지지율로 연결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답보 상태로 나타나면서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더 노력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지난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뭐 지금 내일까지 연휴긴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을 비판하면서 거듭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야 격돌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공격을 하고 있는 야당의 얘기를 듣고 여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민주당에서 좀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때 얼마나 갖은 비난을 다 했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정말 나라 팔아먹는다, 무슨 을사오적이다 하면서 그리고 유언비어도 많이 만들어졌죠.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한미 FTA 통과되면 맹장 수술하는데 3천만 원 든다. 뭐 여러 가지 요금이 다 올라서 못 살게 된다라는 유언비어를 많이 생산해 내는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때 정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없다라고 단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이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졌는데 지금 정작 2011년도에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통과할 때는 나라 팔아먹는다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에서 실제로 한미 FTA를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미국 측에서 이제 재협상 요구가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솔직하게 자기 반성 내지는 사과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한미 FTA는요, 국내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한미 FTA가 정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 누구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누구가 재협상하고 싶겠습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야당의 태도가 정말 이상한 게 이런 그 국익에 관계된 외교적인 문제, 이건 안보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정부 흔들기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한 가지 확실히 시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유언비어 생산에 일조를 했다. 이건 삭제입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이 팩트 아닌 사실을 제가 여기서 교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셨죠. 민주당이 그때. 잠깐만요. 당이 살아서 움직입니까? 누가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멘트를 했는지 제게 알려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FTA 협상을 한 당사자입니다. FTA는 자유한국당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재협상을 한 거죠. 그리고 제재협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협상을 하고 제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국제적인 협상은 한 나라가 협상을 요구하면 절차를 밟아서 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가 왜 바꿨냐? 이거 바꾼 거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그 미국 국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재협상 하지 않겠다. 얘기해야죠, 당연히. 예, 그런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재협상을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재협상 하려면은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국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그 정말 국익을 중심에 두시고 그 재협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입장을 뚜렷이 해주시고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자꾸 이제 적반하장이라는 그 한자성어가 생각이 나는데 2011년도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할 때 민주당 반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이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없었기 때문에. 아하, 모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나라 팔아먹는 협상이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개별 의원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개별 의원이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그걸 당 차원에서 사과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나라 팔아먹는 협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게 마치 민주당이 그런 공식 입장을 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그게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최루탄 터뜨렸다고 막 하셨고 그때 그런데 그때 최루탄 터뜨린 건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었거든요. 최루탄 말씀하실 필요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 그 가지 상황은 아닌 것 사실과 같아요. 다른 얘기들이 돌아다니니 예. 사실 확인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배종찬 본부장 마지막 얘기 들어야 될 경제를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부분 지금 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자영업청과 가정주부청이거든요. 우리 경제가 과연 괜찮을 것인가.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보면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큰 이유는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과 한미 FTA를 재협상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 나라의 정부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면 중요한 것은 전략으로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정교함일 겁니다.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지금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한미 FTA 재협상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국의 사드 경제법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잊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바젤 3의 협정에 들어가거든요. 이 국제결제은행이 BIS 비율을 대손 청단금을 이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경제에 충격을 올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없습니다. 뭐 몇 분들은 하고는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국민들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한중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지금 불확실성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고되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해소해 나가느냐가 정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 찬반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지금 이 시점에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정교하게 정부가 해나갈 수 있냐. 이 점을 보여줘야만 우리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관통하는 이 시점에 안심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이 다 돼서 세 분 나와주셔서 함께 뜨거운 토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